안녕하세요. 자, 백사 쪽 한번 펴보세요. 이제 수업이 벌써 절반을 지나서 명상에서 종교로, 그 다음에 제목이 자유와 제도, 뭐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신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조직이 단순히 이제 명상 집단에서, 맨 처음에는 명상 집단이었죠. 수행 집단.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대화되니까 이제 종교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간의 수공업 하다가 좀 잘 돼가지고 하면 이제 기업화되는 거죠. 점점점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리들이 생기고 원칙들이 생기고 그런 룰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절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제일 힘든 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명 조직 끌고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조직도 아니고 가족 같은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10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면 이게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나가서 서로 이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 40명 정도 넘어가면 조직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또 그건 조직에 맞추면 되는데, 20-30명 정도 되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시끄럽기만 하죠. 쓸데없는 걸로 시끄러운. 아니 그냥 살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조직 인원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수행 집단을 이끌어 가신 부분이 한 단계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힌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장수왕이 한 세대 이상을 안정시킨 게 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영토가 되는 거지, 뒷사람이 안정시키지 못하면 그게 다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앞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나라 현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창업주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 다음 세대에서 약간 뻘짓거리해서 잘못해버리면 날아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그걸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서 안정화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 작동해야 될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쫙 끌고 가는, 그러니까 창업군주 같은 거죠.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세대에는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갖춰져서 역할 분리들이 이루어지고 관리 쪽으로다가 가면, 그걸 이제 잘 안정되면 그것이 이제 거대화되면서 안정된 종교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태종의 표현을 빌리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거를 당신이 당대에 다 성공을 시켰던 거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식의 조직화라든지,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잘 못했지만 조직화도 이루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수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붓다는 했는데 왜 예수는 못했느냐? 그거는 통치술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당대에 크게 커지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쭉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뒤집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직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통치술을 배운 사람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교육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또 다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를 잘 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 짓는 거를 잘 가르치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거고, 김치를 맛있게 담근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가르치거나 공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잘 되는 집단은 치고 나가는 천재적인 사람 한 명,
그리고 그 밑에서 제자들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안 그러면 그걸 보좌하는 그룹 중에서 안정적인 사람들이 딱 몇 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한지로 얘기하면, 한 나라로 얘기하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소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쫙 안정시켜 가지고 함양을 점령하자마자 소하는 지도부터 손에 넣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보물을 챙기는데, 금은 보화를 챙기는데 눈깔이 돌아가 있었는데, 소하는 지도부터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전 계획 세우고 안정시키기 위한 그게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건 뭐 100% 맞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 얻기가 어렵습니다. 믿고 맡겨서 알아서 할 만한 사람 찾는 게 일해 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게 이제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 역할들이 좀 나눠지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왕자 때 통치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당신이 양수 겸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로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천재성만 갖고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우리도 서비스업 이러면 그게 뭐 천재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가 실패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가방끈이 짧아서요. 그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교감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못 배운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 어디 시골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도 다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예술가 이렇게 혼자 어디 산간벽지에서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께 맞다라고만 말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쓸데없는 얘기들만 계속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소수가 동조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보이는 행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몇 명의 거기에 동조자들만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없었던 거죠. 근데 불교는 그게 보편성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거는 세상의 언어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를 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대한 파악이라는 거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대가 요청하는 구조에 맞추어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바이오가 온다, 뭐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올 겁니다. 근데 바이오가 온다, 그 다음에 뭐 IT 기업이 IT가 온다. 우리가 2000년대 설레발을 쳤지만 실제로 온 거는 지금 왔죠. 10몇 년 뒤에 왔죠. 그러니까 안 온다가 아니고 그것을 시대적 요청 구조에 얼마나 맞추어서 작동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너무 일찍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늦게 들어가면 장사 끝났죠. 버스 끝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부처님이 그거를 해내셨고, 그래서 거대한 조직이 되니까 106쪽 보면 이제 화합성을 강조하는 거죠. 승가라고 하는 거는 만장일치라는 의미예요. 화합성입니다. 화합성. 화합성이 화합하라가 아니고 만장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가에서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승가는 4명 이상의 단체, 그러니까 사람이 4명 이상을 승가라 그래요. 승가. 승가. 그리고 승가를 번역할 때, 중국에서 음역할 때 승으로 축약하는 구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저 서역 언어에서 승가를 승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상크라고 번역해서 그래요. 상크에서 크가 묵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크, 이런 식 발음이 나다 보니까 그 앞에 상만 의미들이 커져서 그게 승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역하고 의역을 동시에 할 때는 승려라고 번역을 합니다. 력은 떼거리, 짝이 된다, 서로 대꾸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려. 그래서 물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승도 물이고, 그 다음에 려도 물이고, 원래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는 음역, 하나는 의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역을 전문적으로 다 해버리면 무리중자를 써서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스님이 원래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최소 인원은 4인. 그리고 그 4인 이상의 단체가 만장일치를 통했을 때 의결되는 구조를 부처님이 제시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만장일치가 가능하지? 4명 정도면 만장일치도 되겠지. 자기 친한 사람 4명 있다 그러면 만장일치 되지. 근데 한 20명, 30명, 40명 넘어가면 만장일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장일치를 하느냐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만장일치 되도록 쪼개라는 게 부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메뉴를 정해야 돼. 자, 냉면집에 가서 물냉면, 그 다음에 비빔냉면, 이렇게 선택, 이러면 만장일치가 안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3대 7이 나왔어. 그냥 조사를 하니까 13대 7이 나왔어. 그러면 2테이블로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13명은 비빔냉면, 7명은 물냉면. 그러면 비빔냉면 만장일치, 물냉면 만장일치.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을 다 만장일치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서로 성향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 왜?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수행하는 데 유리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만장일치를 강조합니까? 리더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결은 리더가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 쪽이 승복하느냐, 그게 안 됩니다. 네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50몇 대 40몇 이렇게 끊기니까 아예 그냥 7대 3 이런 식으로 끊겨버리면 다수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몰고 갈 건데 아슬아슬하게 끊기니까 진 쪽에서도 자꾸 씹죠.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졌으면 다음 경기 할 때까지는 그냥 무게를 실어주는 거거든요. 무게를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쯤 돼서 레임덕하고 어떻게 할 때부터 흔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흔들어요. 굉장히 놀라워.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 대통령사를 아마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나중에 주목할 겁니다. 하나는 올라가자마자 씹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내려오면 깜빵을 보낸다는 거. 이런 게 뭐 있나 싶어. 미국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깜빵 보내는 거는 계속 해왔는데, 우리 전통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오래되면 내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을 깜빵 보내는 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땅이나 저쪽 땅이나를 떠나서 저는 정치적인 쪽에 별 관심이 없지만 그거는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잘못했어도 깜빵 보내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격이 떨어지고 그냥 국민으로서의 기분이가 나빠.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으로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걸 깜빵에 보내놓고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현대 시민의 자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미국은 못해서 저렇게 냅두는 줄 아세요? 그거 털면 어느 대통령도 다 걸릴 걸. 어느 나라도 무슨 청백리 황희정승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다 나대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대는데 하나도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위신 문제로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저 나라는 도대체 뭔데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하면 들어갔다 나오노. 우리는 익숙해서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늘상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독재자가 무너질 때 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폭주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라라는 뜻이에요. 구성원 모두의.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존중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리더하는 재미가 없지. 리더의 재미는 뭐다? 휘두르는 재미거든. 해봐. 그 완장 한번 차봐. 이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재미인데 다 맞춰줘야 돼. 조율을 해줘야 돼. 이러면 그래서 저래서 뭔 얘기가 있냐면 원래는 중벼슬은 닭벼슬 맛도 못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107쪽에 보면 이제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피해를 안 주면서 슬기롭게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계율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7쪽 밑에서 6번째 이런 거 보면 계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학칙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자기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아니 그냥 있는 얘기로 해보입시다. 요즘 터진 얘기, 전세 사기 사건. 그거를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가 그걸 전부 다 떠안아서 해줘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전세로, 그러니까 월세에도 부담되니까 전세를 찾아서 했더니 저 자식이 들고 홀랑 튀었는지 집값이 지금 깔아앉으면서 터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들은 거니까. 그래서 몇 분 돌아가셨죠, 지금 자살하고. 왜냐하면 그냥 내 돈으로 다 걸어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대출까지 끼고 그거 집 한 칸에 해놨는데 그 돈은 날라간 거고 대출은 대출대로 갚아야 되고 깝깝하지. 이거 진짜 앞이 안 보이지. 앞이 안 보이지.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살을 했겠나라고 싶어. 근데 국가가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른 논리적 충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맞는데 사기당한 거를 국가가 책임을 져주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책임 안 져줄 게 뭐가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다 책임을 다 져줘 국가가. 아니 지금 그것도 터졌잖아. 뭐 증권사 뭐 해가지고 그 뭐 8개 주가가 뭐 동시에 뭐 하한가를 계속 연일 기록하고 뭐 이런 얘기 터졌잖아요. 그게 뭐 SG증권 뭐 사태인가 뭐 이렇게 뉴스에 아니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도 다 피해자래. 나오는 거 보면 아니 가해자는 없고 다 피해자래. 그러면 그런 걸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나?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몰라. 그래서 이게 개인과 집단의 이익 충돌할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선을 잘 거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이런 선들을 잘 못 껐어요. 그래서 그건 개인이 감당해야 될 걸 자꾸 국가가 무슨 재난지역 선포를 한다는 등 뭐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재난지역 선포를 하면 국가가 전부 배상해 준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재난지역 선포권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재난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상 제가 정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은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다. 단 그것이 네가 속한 집단과 네가 속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속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이익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이익을 보고 내가 속한 집단은 이익을 잘 못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이익을 취한다 보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내 이익을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렇게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 이 사회나 아니면 대중들의 은혜를 잊고 살았으면 그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뭐라도 해서 갚아줄 수 있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그러면 네가 그거를 막 전문적으로 막 나서서 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절묘하게 잘 잘라서 만들어내는 게 유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추구되는 선에서 여기서는 이제 집단은 불교죠. 불교 집단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해서 가장 의문점은 사실은 이겁니다. 108쪽에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제가 부처님 생애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통과의례, 108쪽에 보면 통과의례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불교는 통과의례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통과의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부터 독립된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통과의례가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통과의례가 관혼상제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례 20살에 이렇게 성인식 박지훈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인식이잖아. 그래서 성인식, 그 다음에 혼례, 상례, 그 다음에 제례,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생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례들, 꼭 관혼상제가 아니더라도 뭐 서구나 이런 데는 제례 같은 건 없겠죠. 상례까지는 있겠죠, 저들도, 그죠? 근데 걔네는 제사 안 지내니까 제례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뭐 또 다른 의미 있는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통과의례들이 사실은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통과의례를 규정을 안 지어놨어요. 독립된 종교로서의 특징을 가지려면 사실은 통과의례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 통과의례가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불교적으로 이제 큰 후폭풍을 불고 와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서도 불교가 사라졌고,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인도가 불교의 본토입니다. 근데 본토에 불교가 없어요. 그것도 뭐 찌리한 종교다 이러면 그건 없어질 수도 있지. 야, 조로아스터가 없어졌잖아. 그런 식으로 왜 종교들이 안 없어져? 종교도 수도 없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지. 그런데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본토에서 전멸을 당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서 생각을 잘 안 해보셔서 그렇지 무진장 특이한 겁니다. 종갓집이 망했어요. 그런데 지차는 번성했어요. 지금 이 얘기거든. 야,
지차가 번성하면 종가가 조금 눌렸더라도 지차가 번성해서 그러면 종가 쪽에 다시 힘을 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대. 불교만 있는 건 아니구나. 현대도 그렇구나. 현대도 어떻게 보면 현대아산, 그 현대가 모기업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며느리한테 갔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으로 떨어졌고, 현대아산은 중견기업으로 떨어졌고,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고, 근데 거기도 생각해 보면 현대차그룹이 모기업은 아니지만 등치도 더 컸고, 그 다음에 정몽구 회장님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가가 없어졌다기보다도 그냥 시작했던 시원지가 사라진 정도지, 종가는 현대차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제 생각, 알아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냥 던지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이건 뭐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는 티베트 불교도 남고 중국 불교도 남고 남방 불교도 남고 이렇게 다 동네마다 다 있는데 종가만 완파가 됐습니다. 완파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불교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유교를 누르고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북송 시대까지 약 한 1000여 년 정도를 불교 시대를 만듭니다. 그거를 중국 불교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상들이 있었지만 중국을 먹은 사상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중국계 아니면서. 그래서 중국을 문화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중국에 들어갔고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당연히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다 힘을 못 쓰는 것뿐이에요.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들어갔습니다. 힘을 못 쓸 뿐이에요, 단지. 그래서 중국을 문화의 용광로, 외부 것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다 녹아서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께 들어가서 중국을 먹었던 문화가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고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지금 이제 거의 작동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많이 변형됐지. 우리가 책에서 배운 공산주의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쟤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 공산주의가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고, 만약에 100년, 200년 가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중국 역사에는 점으로 남습니다. 진짜라니까. 옛날에 뭐 페르시아 명교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는 네스토리우스파 이런 것들도 중국에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게 기독교파입니다. 기독교파. 그런데 그런 거 다 점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의미한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산주의를 그렇게 놓으면 중국을 먹었던 유일한 외래 문화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1000년을 유교는 그 밑에 있었고, 우리도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유교보다 셌잖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1000년을 누르고 있었으면 안 뒤집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뒤집어졌죠. 놀랍게도. 아니, 그냥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나? 19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35년, 36년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 지배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자력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결국 해방이 되고 계속 우리는 그 요구들을 해왔던 거죠. 1000년 지배하잖아요. 생각 없습니다. 진짜예요. 1000년 지배하면 생각 없다니까. 지금도 봐봐. 신라가 백제를 지배한 거예요. 같은 민족 아니에요. 절대 무슨 이게 왜 그게 신라하고 백제하고 같은 민족이야.
그 제정신 아닌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신라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백제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배한 거예요. 신라가 이겨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지배했던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민족도 다르죠. 신라 같은 경우는 스키타이족 계열에서 이렇게 분화돼서 내려온 계열이고 백제는 부여 계열인데 민족도 다른 거고 언어도 다른 거고 문화도 다른 거고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국 통일된 뒤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한민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섞여 산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지금 삼국 통일된 시점에서 보면 한 1300년, 1400년이 흘렀지. 조선시대 때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지배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민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 동화되는 거지. 그래서 한 200년 갔어요. 뭐 이러면 독립을 해도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1000년을 이기고 있었는데 뒤집어졌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눌려있던 놈이 올라오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유교에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통과 의례가 있기 때문에 그 통과 의례랑 관련해서는 계속 유교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쓰려면 오늘날도 제사를 지내려면 여러분이 유교를 안 믿어도 유교 의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백에서도 일부가 남았고 상례에서도 지금 상례의 상당 부분이 유교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관례는 없어졌죠. 누가 뭐 성인식에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도 상제례의 일부, 상례는 거의 대부분, 제례의 일부, 그 다음에 패백 같은 데서의 결혼식에서 일부가 유교적인 통과 의례가 남아있죠. 그 통과 의례를 불교가 잡고 있었다면 그러면 좋든 싫든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불교 의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가가 안 빠집니다. 어느 한계 이하로는 안 빠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유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나는 상태까지 안 간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물건은 잘 안 팔리는데 군납 같은 걸 하나 잡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기본은 돌아가게 돼 있었던 거야. 그게 통과 의례야. 그래서 군납 물품 이런 거 하나 잡고 있으면 편하지 뭐. 크게 뭐 돈이 많이 되는 그건 아닌데 돌아는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근데 불교는 물건이 잘 팔렸지. 떡상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 기본 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흐름이 바뀌니까 완전히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통과 의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발견했다니까. 왜 불교는 동아시아에서 1000년을 유교를 이겼지만 왜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유교의 숨은 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유교는 통과 의례가 있었고 불교는 통과 의례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불교에서 결혼식, 불교적 결혼식 있느냐? 없습니다. 제례나 상례는 나중에 유교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불교식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탄생의례도 있어야 되거든요. 탄생의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탄생의례가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무슨 외손자를 봤다 그래서 그러면 뭐 생일 기원 불공 뭐 이런 걸라도 해드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탄생의례입니다. 탄생의례. 탄생과 관련해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의례. 그리고 탄생의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교적이지는 않지만 동아시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일을 기리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100일, 그 다음에 돌이에요. 이게 다 탄생의례입니다. 탄생의례. 지금은 100일이나 지금도 돌은 큰가?
제가 요즘 주변에 그렇게 애 낳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돌이 제법 컸었죠, 그죠? 그 돌잡이도 하고 금반지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엄마가 그때 금 좀 많이 벌어서 띵거 먹고, 그러다가 어디다 짱 박아 놓는다고 이사 가면서 또 잊어버리고, 한꺼번에 아이 잘 놔둔다고 놨는데 너무 잘 놔둬서 찾을 수가 없네 이러고. 제가 들었던 가장 재밌었던 사건은 도둑이 들까봐 신발장 안에 신발 속에다가, 헌 신발 속에 금을 넣어놨다가 나중에 분리수거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들어보면 너무 잘. 그러니까 이게 놔두자니 좀 위험하고, 그렇다고 뭐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좀 팔아먹기도 그렇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금반지 해주는 문화도 많이 줄었죠. 왜냐면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돈에 4만 원 이러니까 할만했었지. 아, 이거 나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36만 원이에요, 한 돈에. 그때 금이나 사놓을 걸 그랬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금 사야 돼. 4만 원짜리가 36만 원 될 줄 어찌 알았어. 아니, 여러분도 다 겪어보신 얘기잖아요. 제가 그냥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돌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금반지에 한 돈짜리를 들고 갔던 시절이고, 지금은 한 돈짜리가 어딨어. 1g 뭐 이런 거 하고 있던데, 이렇게 보니까 g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3.75g이잖아요, 한 돈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가 좀 크면 그런 것 들어온 금을 다 모아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또 위험하다네, 애한테. 애가 또 위험할 수 있다네. 남자애 같으면 그런 거 만들어 주면 바로 팔아먹지. 우리 엄마께서 나에게 큰 용돈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팔아먹지. 그러고 보니까 그거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우리 큰형한테 금반지를 일부러 해주더라고. 금반지를 해주더라고. 대학 가니까 금반지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게 비상금이에요. 그게 비상금. 그래서 금반지가 손가락에서 있다가 없다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술 먹고 저당 잡혀놨다가 이게 돈 생기면 찾아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나는 왜 금반지를 줬는지 내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돈이 땡푼이 됐을 때 그걸로 일단 메꾸라는 뜻으로 하나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줘갖고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지, 남자애들이 대학생이고 이러니까. 근데 금반지는 쉽게 이게 돈으로 바로 환금은 안 되잖아. 하지만 환금성이 충분히 있지. 예를 들어 술집에 금반지 맡겨놔봐. 그러면 그건 잡아준다니까요.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하지만 그거는 돈하고 다르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지. 그래서 야, 저게 저런 비상금도 있구나.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한테는 안 해줬어. 뒤끝 장렬이야. 뒤끝 장렬이야. 그래서 통과 의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하기를, 오늘날에도. 근데 지금 이미 시절이 늦어가지고. 자, 110쪽 보시면 부처님은 도시주의자입니다. 도시주의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오래 사신 데는 18년에서 23년간 사셨다고 나오는, 23년 맞나? 27년인가? 25년이네. 19년에서 25년. 여기 써놨네, 제가. 11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는 7층 건물. 당시 7층 건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도,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3층이었는데 사람들이 구경 오고 막 이랬었어요. 3층집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자, 7층 건물에서 몇 층이 제일 좋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몇 층이 제일 좋을까? 꼭대기가 옥탑방입니다. 빨간 머리 N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 마찬가지예요. 고층이 되면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전에는 고층일수록 다 떨어지는 겁니다.
밤에 예를 들어서 5층에 내가 자고 있는데 밤에 오줌 싸러 가야 돼. 1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보통 일 아니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오는 구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층은 다 나쁜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시더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덜 사갔을 때만 하더라도 집을 한 3층 아래에 저층 집을 선호하는 문화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1층은 너무 보이니까 좀 그렇고 2층이나 3층 정도가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서는 아파트 하면 꼭대기집하고 갓집이 쌌다니까, 분양가 자체가 쌌다니까. 이유는 추워. 근데 지금은 층간소음 문제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게 맨 꼭대기집이잖아요. 그리고 단열도 잘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꼭대기집이 비싸죠.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 거죠. 그래서 소공녀라든지 뭐 빨간머리 애니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약간 못 사는 애들, 한여틱한 애들은 다 옥탑방에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5층이에요, 옥상이에요, 이렇게 꼭대기층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참 전생에 인생 험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높은 집을 인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이유는 덥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떨어져야 조금이라도 시원한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도시주의자인 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는 도시에서는 먹히고 시골에서는 잘 안 먹히죠. 지금도 현대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애들 하고 다니는 타투 이런 거, 문신이지, 문신하면 거지 같은데, 문신하면 막 여기에 이렇게 일심 이렇게 써 있고 막 하트 이런 거 그려져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화살 이런 거 있고. 그런데 타투 하면 굉장히 좀 이쁠 것 같고 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타투 하는 애들 없어요? 목 같은데 이런 데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한테는 걸릴까봐 목도리 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무릎이나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허리에 새긴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이나 이렇게 이런 데 새긴 애들 보이잖아요. 그죠? 발목에 새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전통적 인식에서는 타투 이런 거 하면 문신 이런 거 새기면 좀 약간 불량한 애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은 패션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쁜 액세서리 느낌. 그래서 또 바뀌는 거죠. 그게 도시에서 바뀌고, 시골에서는 아직도 진짜 어르신들 계신 데서는 그런 거 하면 아유 저 집에는 왜 저런데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변화는 도시로부터. 우리도 문화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보세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다 도시 중심으로 시작돼서 확산되는 거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대도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뭐가 있냐면 경제력이 있고, 도시에는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 얘기했을 때 반향이 쉽게 오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돈이 있어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빈해야 된다. 그건 웃기지도 않는 소리고, 어느 정도는 후원 세력이 있어야 뭘 합니다. 이게 시대적 요청 구조를 못 맞췄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말로 떠드는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말로 떠드는 시대. 그러니까 그거 모르세요? 봐봐. 맨 처음에 SNS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떴던 게 트위터예요. 트위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55조인가 뭐 50조인가를 주고 인수했다는 그 트위터, 단문을 쓸 수 있죠. 문자로 얘기하면 짧은 문자, 사진도 못 들어가고. 그 트위터로 해가지고 떴던 사람이 한 명 있지. 불교계 해민 스님이죠.
혜민 스님이죠. 그래서 그거 트위터에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하면서 혜민 스님이 뜨게 된 거고, 그 다음이 페이스북은 사진까지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바뀌어가는, 단문에서 사진으로, 사진으로, 그리고 그게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유튜브고, 시대 변화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는 기니까 이제 짧게 뭘 제주껏 해봐 라고 하면 틱톡이 되는 거고, 그리고 틱톡한테 유튜브가 밀리니까 유튜브에도 쇼츠 기능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짧고 동영상 중심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고 떠드는 중심으로 가서는 이게 승산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 어렸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에 한 줄만 놔도 매출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신문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TV도 제대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런 거 뉴스나 이런 거 외에는 KBS, MBC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저런데 세금을 부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연합뉴스 채널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하면 끝날 것 같아. 나머지 저거 보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저런 데다가 세금을 갖다 묻어. 그쪽 관련자들이 들으면 지랄을 하겠지만 현실이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맨 처음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달라고 했을 때, 뉴스나 이런 걸 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방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드라마도 다 올라오고 뉴스도 다 올라오고 다 올라오죠. 왜?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는 유튜브가 갑이기 때문에 오히려 KBS 뺀다 이러면 KBS가 위축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를 그쪽에다 공유를 하면 텔레비를 누가 볼 거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TV 시청자를 잡아놓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TV는 이래저래 어차피 안 보더라 가 된 거죠. 그래서 신문의 시대가 있었고 잡지나 책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의 시대. 그 동영상의 시대에서는 TV가 있었고, TV가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저거 있었잖아요. 종편 뭐 이런 거, 종편. 근데 이런 거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TV의 영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예전에 잘 나가던 드라마들은 뭐 시청률 30%.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10%만 넘어도 대박이 났어요 하는 시절이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붕괴되는 거죠. 다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걸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 짧고 재밌고 뭔가 역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로 사셨던 데는 그 7층 건물이 있었던 기원정사, 금강경 설법할 때 기스급고덕원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원정사. 그래서 부처님은 도시주의자, 도시에서의 어떤 혁명들을 일으켰던 거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쿠시나가르라고 하는 시골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완전 시골은 아닌데 그게 이제 말라족의 나라였는데 그냥 시골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서울이나 뭐 경상도나 수도권이나 경상도나 이런 거 아니고 전라도나 이런 거 아니고 한 강원도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강원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강원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뭐 그런 정도로 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그리고 교단의 주인은 없다. 그러니까는 불교는 지방 자치제를 추구했어요. 처음부터 중앙 집권제를 추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교하면, 기독교는 처음에는 루터 가족의 개신교 운동하기 전에는 중앙 집권제죠. 중앙 집권이 누구냐? 교황입니다. 교황입니다. 교황. 불교는 교황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지방마다 그 특색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하는 지방자치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하고 지방자치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뭐 대구시장 그러면 그냥 대구시장 누구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임명직이었잖아요. 임명직. 그죠? 민선 아니고 그냥 위에서 관선으로 그냥 내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장관 못하고 이제 좀 찌리하고 줄은 잘 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역시 시장 뭐 이런 거 내려가고 어디 도지사 이런 거 내려가고 아니 그랬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뭐 여러 개가 다 선거로 다 뽑고 뭐 이렇게 이제 상황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좋은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자치가 된 뒤로 지금 살아보니까 이게 뭔지 너무 선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교육감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저놈도 모르겠고 선거를 가야 될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선거를 해야 된다 하고 아니 대통령이나 뭐 광역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알겠는데 교육감 정도만 돼도 잘 모르겠고 구의원, 뭐 시의원, 뭐 어떤 놈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당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구의원, 시의원이 이름이나 압니까? 근데 이거를 투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고 딱 그 학생회 선거하는 느낌인데 대학 다녀보면 학생회 선거 어떤 놈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투표는 하라고 더럽게 독려는 해요. 왜? 어느 정도 이상의 학생이 투표를 안 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학생의 선거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투표만 하라는 거예요. 투표만 하면 자기네 세력이 많은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학생회 수첩값 띄어먹었다고 나오고 그러면 수첩값은 더럽게 그거 막 한 2, 3년에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아. 그러면 수첩값 사건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학생회비를 등록금에서 분리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등록금이 있고 예전에는 등록금에다가 학생회비를 붙여서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KBS 수신료하고 똑같은 거지. KBS 수신료를 따로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안 냈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주 얍삽한 짓을 했잖아. 그게 뭐냐면 전기료에다가 KBS 수신료를 합산시켜 갖고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료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는 이거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줘버리니까 KBS 수신료를 계속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쟤네들이 대충 사는 거지. 받아 먹으니까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받아 먹으니까 뭐 편안한데 뭐 이러면서 대충 하고 있는 거지 저것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학생회비도 그랬거든요. 등록금에다가 넣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도 학생회가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모든 대학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등록금이 있고 등록금 옆에 학생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내도 돼요.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고 안 내도 돼요. 지금도 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KBS 수신료 그거 따로 징수해라. 그러니까 전기료의 합산징수 말고 전기료 옆에 이렇게 따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낼 때 뜯어버려. 뜯고 낸다니까.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내요. 그래서 대학 학생회가 조용해진 게 그거 뜯은 뒤부터. 왜냐면 돈이 없거든. 이제는 돈이 있어야 뭔 짓을 할 건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방식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지방 분권,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꼭 옳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황제는 중앙집권이었기 때문에 교황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아유 그씨 자기 마누라한테 성을 사준 교황도 있고 뭐 많아. 그쪽도 찾아보면 내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교황의 역사를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그 교황 올리려고 막 세력 집단들끼리 막 밑에서 작업해가지고 또 하고 이게 고난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건 종신이고 황제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견제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내 마누라한테 내가 성 사줘야지 이러면 성 사는 거예요. 어떤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 정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정교도 아니고 걔네는 결혼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저거는 로마 카톨릭은 결혼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센 놈이 하는데 누가 그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 불교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양성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불교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각 지역에 맞는 특색으로 발전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방자치제 한 뒤에 뭐가 엄청나게 많아졌냐면 쓸데없는 지방 축제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고추 축제, 인삼 축제, 뭔 축제 뭐 들어보셨죠? 뭐 빙어 축제, 저거 아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어. 그나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거예요. 지나가다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무진장 많아. 성공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 중에서 한 70%, 80%는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축제들을 다 축소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왜? 예산만 많고 이게 실질적 관광 유인 효과나 안 그러면 뭐 소비 증대를 해주는 효과들이 별로 안 나타나니까 이제 지금은 없애는 추세로 바뀐 거고.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로 원래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인도는 땅이 넓고 이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땅이 크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로서의 특색 있는 지방자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네가 그 동네지. 근데 인도나 중국만 같아도, 인도, 중국, 미국만 같아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아? 네. 동쪽하고 서쪽하고 어디가 같겠어? 완전히 이건 뭐 계절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막 이래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특수한 문화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불교의 다양성, 좋은 말로 하면 다양성, 나쁜 말로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복잡성이 되죠. 다양성이나 복잡성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앙 집권이 되면 힘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부패하기 쉽고,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폭주하기도 쉽고, 그런 이제 문제점들. 그 다음에 획일성의 단점이죠. 획일성이 쉽기는 한데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그것도 뭐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되지? 내가 갑인데 왜 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을이 들어주는 거고 갑이 원래는 갑질을 하는 건데,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모든 을의 소망을 갑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전개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요. 현실에서도 안 되는데. 현실에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중앙 집권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의 문제,
있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큰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끊임없이 한쪽에서 폭주를 하니까 다른 쪽에서 이렇게 대두가, 다른 그 비판 세력들이 대두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것들은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근의 집단 안에서 조질 놈들이라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종교가 달라요.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 쪽인데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데 이제 얘기가 다른 거지,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럼 이단으로 해서 조지는 거죠. 왜? 중앙이 있기 때문에. 중앙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그 중앙이 없죠. 지방자치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이제 연등회도 뭐 할 건데, 그렇게 이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들어있는 거대한 축제도 있고, 어디에 가니까 무슨 뭐 키위 축제 뭐 이런 걸 하는 데가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호박엿 축제, 울릉도 호박엿 축제 뭐 이런 거. 그러면 사실은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연등회나 이런 게 훨씬 크겠죠. 이건 유네스코 무형유산이고, 저건 뭐 호박엿을 몇 놈이나 먹겠어. 그러니까 에이 엿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축제를 하겠지. 그럼 등치나 이런 건 비교도 안 되지만 사실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그 필연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다양성을 용인하니까 크기 차이는 있어도 이단 논쟁이 없습니다. 이단은 없어. 근데 기독교는 계속 이단 논쟁이 나오죠. 왜? 중앙에 정통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다르면 이단이죠. 불교는 그 정통이라는 개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도 없는 겁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115쪽에 맨 마지막 쪽에 제도화의 거부와 소소율의 폐지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계율을 제정해 놓고, 그러니까 어떤 원칙, 교단의 법칙, 사회로 얘기하면 법이죠. 법률을 제정해 놨더니, 부처님 돌아가실 때, 부처님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벌써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시대 변화상하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모든 법은 뒷북입니다. 모든 법은 뒷북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문제를 일으켜야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해서 법이 입법화되거든요. 선제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건이 안 터졌는데. 그래서 그게 뒷북으로다가 만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지나면 법이 안 맞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에어컨에 특별 소비세가 붙었어요. 특별 소비세.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만 사는 거니까 그 소비세를 더 올려서 정부에서 더 뜯어간 거죠. 그런데 사실 에어컨 같은 데는 이제는 특별 소비세가 붙을 필요가 없죠. 그냥 집집마다 다 있는 건데 그걸 특별 소비세를. 그때는 그 에어컨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에어컨은 진짜 더울 때 아니면 손님 올 때 켜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0 이상 된 분들 두 분이서 사는 아파트 이런 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1년 지나봐야 에어컨 한 열흘도 안 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에어컨을 뭐하러 돈 들여서 놨노? 그 돈을 절약하지. 놨으면 그 기계를 쓰는 게 돈을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건데, 차를 1년에 열흘 탈 거면 택시 타. 택시를 타. 세워놨으니까 나는 근검 절약하는 거예요. 안 사면 돼. 아니 그런 집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는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18도로 내려서 틀어놓고, 어른들은 선풍기로 뻗으려고 합니다. 왜? 에어컨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아주 엄청난 그 쇠뇌 작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겪었거든.
근데 그때 에어컨하고도 다르고, 사실 요즘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도 좋아졌고, 제 생각에는 컴퓨터가 더 전기 소모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에어컨도 만만치 않지만 컴퓨터가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컴퓨터가 보통 전기 먹는 애 아니거든요. 근데 컴퓨터 키지 말아라고는 안 해. 예, 사람들이. 그거는 희한하게도 컴퓨터는 마케팅할 때 뭐가 있었냐면, 공부랑 관련된 기계라는 마케팅이 있었어.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저항력이 없어. 자기는 컴퓨터를 안 써봤지만 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줘, 비싼데도.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컴퓨터로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물론 공부도 하지.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쓰거든. 근데 어른들은 잘 몰라. 그래서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컴퓨터는 공부하는 기계. 웃기고 있네. 공부하는 기계를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사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근데 에어컨은 무조건 키면 비싸가 또 있어, 머릿속에. 비싸가 막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흐름들은 사실은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차가 있다는 자체만 갖고도 그게 부의 과시였고, 지금은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회전, 이거 우회전 할 때 이거 잠깐 멈추라고, 이거 또 바뀌어 난리 났잖아 지금 또. 저도 엊그저께 타고 가다가 그 보살님이 안 서가지고 6만 원 바로 띠기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지.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어 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무슨 개 같은 일이래 이러면서 이제 또 짜증이 나는 거고. 그게 뭐예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시대가 상당히 빨리 바뀌던, 그때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바뀌던 시대였고, 그래서 한 3, 40년 지나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우리도 많이 바꿨죠. 동성동본 금지법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간통죄도 폐지됐고, 저는 뭐 간통죄 폐지 이런 거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게 이제 법이 어디까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법의 판단은 어디까지냐와 관련된 사실은 논점이었거든요. 법이 침대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실은 논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논점의 핵심이. 아니,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건 자율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 법이 국민의 빤스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가족 구성원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측면들이 더 우선이냐를 놓고 계속 대립했었던 논점이 사실은 간통죄 폐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제 말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근데 법은 이미 정해졌고, 그 얘기는 뭐예요? 추세가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는 거.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설득력 있는 구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맞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뭐라고 하지? 얘네는 뭐라고 하지? 관심 주제가 있으면 그렇게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판단 기준을 어디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답성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 살인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미묘하게 잘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묘하게 이렇게 갈라도 되고 이렇게 갈라도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그런 거는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젊으셨을 때 정했던 것들이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잘 안 맞는데, 계율이 잘 안 맞는데 현실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아난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소소계는 폐지해라. 잡스러운 깨달음이 목적인 거지, 아주 세세한 것들 이런 거 원칙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본체를 잡아라. 본립이 도생이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도가 생하는 거지. 그걸 지연 말단적인 것에 묶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소속인지 어디까지가 말단인지를 모르겠는 거지. 가지치기 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너무 무성해졌으니까 가지치기 해라. 가지를 끝에만 이렇게 칠하는 건지, 우리나라 저 가로수 꺾듯이 연필심 같이 남기라는 얘기인지. 우리나라 저 가로수는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나무를 깎을 수 있나? 지 거면 저렇게 깎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무 막대기 같이 만들어 놓잖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최근 우리나라 가로수에서 제일 제가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연필같이 깎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또 한 번씩 연필같이 이렇게 쭉쭉 쳐주고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메로나 같이 깎습니다. 네모로. 아세요? 가로수를 네모로 깎아. 메로나로 깎아. 맨날 다녀도 신경 써서 안 봐서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강남에서부터 그랬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맨 처음에 봤냐면 파리 가서 맨 처음 봤거든요. 파리가 메로나 같이 깎더라고. 그래서 그걸 메로나 같이 깎으면 이게 사각형으로 깎아 놓으니까 벽이 돼요. 가로수가 이렇게 벽처럼 만들어져. 그래서 야, 이것들은 되게 희한하다 내가 이랬거든. 맨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 그렇게 깎아놓은 걸 보고 플라톤의 정신인가 내가 이랬거든. 유럽 사람들은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학하고 관련된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재단해서 이렇게 딱 규격적인 걸 좋아해요. 그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베르사유 궁정이죠. 자연을 얼마나 규격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베르사유에 가보면 그 앞에 엄청난 이 어떻게 보면 광장 같은 정원이 있지. 근데 그게 좌우대칭으로 착착착착 하고 어떤 나무의 벽들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미로틱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그 베르사유가 사실은 근대 유럽의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거거든요. 궁궐 문화하고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걔네는 그런 식으로다가 딱 맞춰서 깎는 걸 좋아했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원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 각 잡고 이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연과 더불어서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수도 그냥 원형 같은 틱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무의 본성에 맞는 거죠. 나무가 네모로 자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아시아적인 사고하고 유럽적 사고의 차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강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메로나 가로수 깎기. 그러더니 이게 뭐 성남 이런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들을 또 쓸데없는 걸 또 배워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들의 원리,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데, 동아시아는 곡선의 문화입니다. 직선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직선 같지만 다 곡선입니다. 이 소매선 뭐 이런 거 다 곡선입니다. 그런데 직선의 문화를 들여오는 거예요. 직선은 수학이고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고, 곡선이라고 하는 건 자연주의입니다. 문화 배경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데 그냥 갖다가 쓰는 거죠. 갖다가 쓰는 거죠. 누가 이제 파리 한번 가봤는가 봐,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우리도 저거 합시다. 메로나 합시다. 누군가 그렇게 했는가 봐. 메로나 자꾸 얘기하니까 메로나 먹고 싶네. 너무 뜬금없는데 여기 조명이 있어서 좀 더워. 메로나 어렸을 때 진짜 메로나 많이 먹었는데.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소속예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소속예인지를 정확한 판단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나무 줄기만 남고 싹 날리는 건지. 예. 아유, 정원에 나무들이 삐죽삐죽 나왔으니까 정원사한테 얘기해서 나무까지 좀 치라 그래. 그랬더니 이걸 싹 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주 결국은 그게 답을 못 내고 그걸 제대로 이제 부처님 말년 돌아가시기 전이라서 제대로 못 물어보고 기준점 없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걸 답을 못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수제자 아닙니다. 부처님의 수제자는 당연히 사리불이고 두 번째는 목건년이고, 마하가섭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태가 메롱인 분인데 운 좋게 수제자가 됐죠. 그 대가족 제도에서 흔히 나오는 현상이에요. 부모님 잘 모시고 있던 아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일찍 죽고, 그리고 뜬금없이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두하면서 난가, 이렇게. 그 난가가 마하가섭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볼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하가섭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근데 부처님에 대한 원칙주의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하고 친했던 제자, 부처님을 잘 따랐던 제자 같았으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모시고 다녔죠. 그래서 마하가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임종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임종 못 보는 게 별게 아닌데요. 옛날에는 임종 못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임종 못 보면 자식이 아니다. 그거 처음 듣습니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들어보셨어요? 임종 못 보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그거 이런 쌉소리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건 그냥 약간 그냥 헛소리 비슷하게 그냥 들어보세요. 어떤 집에 아들, 딸 합쳐서 자식이 8이 있는데 그분이 점을 보러 갔더니 자식이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아들만 6인가 되는데 자식이 없다. 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 헛소리냐. 내가 지금 자식이 몇인데 이게 되냐.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 봤어요. 갑자기 어른이 기도가 막혀서 뭘 잘못 드시고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모시던 아들도 이제 응급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을 부르러 병원하고 약국 쪽으로 가다가 이 어른이 혼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점에서 자식이 몇 명이다라고 나오는 거는 임종 자식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임종 자식이 없으면 0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뭐 임종 안 본다고 자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전처럼 뭐 자식이 많은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문화들도 예전에 있었다더라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임종을 못 보면 계승자로서의 권한이 사라져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대기지.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임종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그래서 부처님하고 성향이 많이 다른데 이 양반이 결국 교단을 나중에 장악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원칙주의자니까 계율을 좀 조정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고무신을 신고 다녀, 스님들이. 고무신 입고 다녀. 털신. 저는 고무신은 안 신는데 털신은 신거든요. 털신을 신어. 그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검소해 보이고 원래 스님들은 그런 거 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왜? 고무가 이 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고무신을 우리나라 사람이 총 신어봐야 몇 년이나 신었겠냐? 전통적인 걸 강조하고 싶으면 집신을 신어야지. 예. 집신은 전통성이 있어도 고무신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지. 그냥 생각해 보셔도. 조선에서 고무가 있었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옛날 그거 아세요? 옛날 빤스는 고무줄이 없었잖아. 뭘로 했을까요? 끈으로 묶었어요. 기저귀 같이 끈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신어봐야 몇 년 신지도 않았던 거고 불편하고 이걸 도대체 왜 신어야 되느냐. 그래서 차라리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이 신는 운동화를 좀 깔끔한 식으로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뭐 나이키나 이런 데랑 콜라보를 해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똑같이. 예. 군대도 그렇게 하잖아요. 군대도 전투화 같은 게 그렇게 딱 나와서 신는 거예요. 아마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저런 애들도 다 그렇게 신을걸? 똑같은 걸 나오는 걸걸?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걔네 운동화 신고 다니지는 않잖아. 비행기 안에서 똑같은 신발 신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복이나 이런 것도 우리도 이런 거 이걸 굳이 왜 입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덥고 불편하고 돈 비싸고 이걸 왜 입어?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입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입어야지. 그걸 내가 말할 수가 없죠. 이거 중국의 도사들이 처음 입던 그건데 뭐. 그래서 도포인 거고, 도포, 학창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굳이 입어야 되나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시대적 요구들이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스님들이 밀짚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 내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시골에서는 쓰지만 너 지하철 탈 때나 버스 탈 때 그거 쓰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지하철에서 쩍벌남이나 신문 펼쳐보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에요. 상대의 눈을 밀짚 모자가 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4명 거를. 진짜야. 그래서 굉장한 불편을 준다고. 밀짚 모자 하나만 쓰고 있어도. 지금 현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쩍벌남이 안 되는 시절인데 밀짚 모자면 4명 자리를 차지한다니까,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품들을 만들어줘야지. 대안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그런 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 이렇게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소속에는 폐지하라가 그런 의미예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은 변형시켜 너네가 라고 얘기했는데, 원칙론자인 마하가섭이 교단의 리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요. 리더라고 해도 교황 같은 거 아닙니다. 저거는 집단의 어떻게 보면 부족장 같은 거예요. 별로 힘없는 리더. 교황은 완전 절대권자, 황제권 같은 거고. 그래서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원칙주의자니까 특별히 소속의 범주를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조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율 지키기가 어렵게 된,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아.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아. 자기는 원칙주의자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아. 제가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불 시간을 3시나 4시에 하는 것이 정당하냐? 왜? 지금 애들이 몇 시에 자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12시에도 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12시에 주무셔요. 근데 젊은 애들 한번 봐봐. 12시에 안 자. 1시쯤 자는 애를 3시, 4시에 예불 한다는 게 되냐고. 그럼 부처님이 3시, 4시에 예불 하라고 정해놨으면 빼박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까 이런 장삼은 내가 변형시키자고 말하지만 가사를 변형시키자는 말은 못해요. 왜? 부처님이 정한 거거든. 이건 덧대진 거예요. 추가된 거. 이 동네에서 추가한 거. 추가한 건 날려도 되죠. 본품이 아니고 사은품으로 딸려온 거라니까. 근데 사은품까지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시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템플스테이를 할 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9시에 자라고 하고 3시에 일어나라고 하니까. 9시에 정상적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현대인이? 못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9시에 잠은 잘 수 없는데 불 끄고 누워 계세요 이렇게 하면 12시까지 사람이 계속 머리가 아파. 안 그러면 핸드폰을 하고 있어. 불은 껐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 그러다가 이렇게 잘라고 하면 일어나래.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너 한 2시간 잤는데 정신이 이렇게 몽롱한데 이게 무슨 술이 들겠나 이러고 있는데 감동을 받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뭘 줘도 2시간 잔 사람은 신라 호텔에 가서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템플스테이를 한 1박 2일 정도 하다가 안 그러면 2박 3일 정도 하다가 직장에 가면 더 피곤해. 피로가 풀린 게 아니고 피로가 쌓여서 왔어. 산에 가서 피로곰을 몇 마리를 야생곰을 얹고 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절은 못 고치더라도 템플스테이는 따로 예불 하도록 합시다. 템플스테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6시에 하든지 7시에 하든지 그리고 아침에 6시에 밥을 먹으래. 야, 템플스테이 온 사람이 6시에 밥 못 먹어. 6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진짜 60대 중반 이후에 할매들만 먹을 수 있어요. 6시에 밥이 넘어가. 애들한테 6시에 밥 준다고 일어나게 해서 한번 먹여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먹나. 이게 무슨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 그러면 거기는 룰을 좀 바꿔서 유연성 있게, 그게 부처님이 무조건 새벽 3시에 예불해 라고 했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러면 그건 좀 유연성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 사람도 있었어. 출가해가지고 결국 속퇴했거든. 어린애인데 20대였는데 속퇴했어. 근데 속퇴 사유가 뭐냐라고 이제 내가 물어봤거든. 너는 왜 집에 가려고 하니?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랬더니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자기 딴에는 너무 계속 그게 피곤했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늦게 잤는데 절에 들어와서 일찍 자라 하니까 잠은 안 오고 아침에 깨우니까, 그리고 이게 절이 군대랑 비슷해가지고 좀 오래 있는 사람들은 유도리가 있는데 또 쫄들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래서 속퇴 이유가 새벽에 못 일어나서 가 속퇴 이유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을 장애할 수 있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면 유연성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석 같은 경우는 원칙론자니까 원칙을 고수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곤해하죠. 오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